강남하지만 정말 부자들은 여전히 거기 살아요. 거기는 최소한 조선시대 후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걸쳐서 확립된 부촌이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발견한 땅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촌으로 남아있는 100년에 걸친 좋은 땅인 거죠. 저는 사실 강남 지역이 이 100년의 뒤에도 여전히 부촌이 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이다경제 애청자 여러분. 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문헌학자란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저를 통해 처음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문헌학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런 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무게부터 재질부터 폰트의 특성부터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사람마다 필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100년 단위로 보면 같습니다. 100년 전에 전반적인 필체하고 지금 필체가 달라요. 큰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포함해서 거꾸로 이게 뭐 적힌 게 없잖아요, 날짜가. 그렇죠. 하지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잉크 재질을 통해서 아마 이게 인쇄된 거기 때문에 필적이 없더라도 알아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말하자면 기록을 물건으로 다루는 학문을 문헌학이라고 하죠. 이 관점을 전 도시에 적용을 해서 오늘도 방금 오다 보니까 85년도 머릿돌에 붙어있는 건물이 하나 앞에 있던데 네. 그런 건물 머릿돌 같은 것도 보면서 그냥 건물 준공 연도가 아니라 필적도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머릿돌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건물주의 종교관도 드러나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읽어내는 걸 통해서 도시를 보자 라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도시문헌학자라고 타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약간 좀 흥미롭네요. 약간 오타쿠죠. 사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쪽 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오타쿠스러워요. 디테일한 대단히 디테일하게 파고 그렇죠. 들어가서. 그 약간 팩트나든 현상에 숨어 있는 그 이면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상당히 좀 보신다든지. 어느 정도 디테일하냐면은 네. 그 요즘에 일본에 약간 경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본에서 신라나 백제 시대 때 불경이 조금씩 발견이 돼요. 그거는 신라 거다 백제 거다 써 있는 게 아니라 네. 불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전이 네. 너무 신성한 경전이니까 붓으로 쓰질 못해요. 뭔가 주석을 달고 싶을 때 요거를 뾰족하게 이런 요걸 네. 펜으로 해서 털어냈어 좀 이렇게 새겼어요. 당신은 잘 보였겠죠. 근데 이게 천년 지나니까 좀 희미해지는데 절에 들어가서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주구장창 그거 보는 거예요. 흔적이 보이나. 보다 보면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신라, 선불교, 구주 오서경 하면서 절이 9개 있었고 했잖아요. 절마다 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표기 방식에. 아까 말씀드린 필적은 공통되거든. 그걸 통해서 일본식 방식이 있고 신라도 이게 지역 방식이 달라가지고 그걸 찾아내면서 추적해내는. 이거 신라 거구나.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이런 거 하다 보면 눈에 피가 납니다. 침침한 남자가 일주일간 이러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문헌학이죠. 그럼 그 문헌자의 그 디테일한 시각으로 사실 또 도시 연구를 하시고 그것도 이제 짧은 뭐 몇 년을 하신 게 아니라 최소한 100년 정도 이상의 그렇죠. 저 그간 지난 100년의 관심이 있죠. 그렇다면 확실히 약간 그런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좀 다른 또 훨씬 더 약간 좀 중요한 그런 팩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사님이 쓰신 책에 그 문구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에요. 소송당할 각오로 써내려간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대기록.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뭐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 소송을 당할 거 각오했다든지 약간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사실 책을 내본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제목과 카피는 출판사가 정합니다. 정말 맞아요. 제가 원래 잡았던 제목은 인문학자의 임장이었어요. 인문학자는 답사를 하는데 제 책을 부동산 하는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본인들의 임장을 위한 참고 자료로. 그래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제공해드리자는 전에 쓴 책이라 인문학자의 임장이라고 했는데 출판사 분들이 목숨 걸고 책을 내는 거라서 저 그걸 따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더 잘 된 거고 캐치프레이즈는 마찬가지인데 이 배경은 뭐냐면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군부대 얘기라든지 오염 관련 이런 문제가 얘기 많아요.
대단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파일을 드릴 때, 한글 파일을 드릴 때 주석이 몇백 개가 달렸어요. 다 기사 출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어디 산에 가시다가 군부대나 벙커 같은 거 보일 거 아닙니까? 위치 같은 거 올리시면 안 돼요. 정말은. 그거는 현행법이 존재합니다. 그걸 처벌하는. 근데 저는 군부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딘가 신문기사에 나온 거예요. 나왔을 경우에 그걸 재인용하는 형태는 현행법으로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 하나 다 달아놨고, 출판할 때 책에다 그걸 하나 달진 않았지만, 유사시에는 증거를 내밀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수방사. 이거는 위치를 다 여러 번 나온 기사라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오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공공성을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공공성을 띄기 위해서 좀 대단히 노력을 하면서 책을 썼죠. 그런 부분들을 출판사 측에서 파악하셔서 이런 센 캐치프레이즈를 붙이신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계속 각오를 한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 답사책들이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생각해요. 단순하게 자기 지역에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은 것도 있을 뿐더러 그렇겠죠. 괜히 애매한 얘기 썼다가 소송 걸릴까 봐라는 공포가 있거든요. 어디까지 소송을 걱정을 안 하면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실험해 본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낸 거죠. 진짜 가감 없이 진실되게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오염이라든지 군부대 사실 또 그게 부동산 가치와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다들 두려워하시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도 사실 주식 전문가긴 한데 이 주식 안 좋아요, 떨어져 이런 말 솔직히 못해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피해 보시는 그냥 말을 안 하고 넘어가지. 네. 그러니까 그런다 보니까 그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 될 겁니다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을 그냥 안 하는 자체가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읽어내는 것도 선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감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를 읽어두시면 크게 속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쓴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사실 초심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읽기를 바라고 쓴 건데 투자하는 분들은 보시면 사실 아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범범하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책 제목은 우리는 어디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 나오는 정도는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피하시고 나머지는 적절히 살 만한 곳이니까 거기부터는 경제 논리를 통해서 찾아가시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정답이라든지 좋은 걸 찾기 위해서는 아닌 걸 먼저 지워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필독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을 보시고 확실히 좀 살지 말아야 될 곳은 그렇습니다. 지워가신 다음에 그러면 궁금한 건 우리가 또 부동산 어느 쪽의 가치가 좀 유명한지 좀 그런 부분이니까 하나 좀 살펴보면 100년의 부동산 역사를 연구하시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도 약간 변하지 않는 좋은 그렇죠. 부동산의 가치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부자 동네 사례를 제가 이 책에서 들었습니다. 네. 부자들은 정말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도 성북동 맞아요. 여전히 부자들 살고 계시거든요. 약간 재벌 총수도 거의 많이 그렇습니다. 살잖아요. 네. 강남하지만 정말 부자들은 여전히 거기 살아요. 거기는 최소한 조선시대 후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걸쳐서 확립된 부촌이라 성북동 정릉 이러다가 보면은 제가 답사를 한 데 중에 꿩의 바다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꽁의 바다 말이요? 예. 가보면 외국 공간도 많고 하는 곳인데 마을 전체 단지에 출입구가 있고 경비실이 있고 그래요. 앞에 나무 간판으로 꿩의 바다 마을이라고. 부촌이고 외진 곳이라서 일반인들이 올 일이 없는 겁니다. 관광지도 없고 등산로도 없고 그래서 꿩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꽁의 바다다. 꽁의 바다다. 근데 거기는 정말 아는 사람은 아는 부촌입니다. 여전히 강남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살아요. 근데 그런 데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후기부터 식민지 초기에 걸쳐서 구도심 그러니까 사대문하고 용산 바깥에서 살만한 곳을 찍은 거죠.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때부터 안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는 한때 이건희 회장님이 하셨던 걸로 유명하지만 결국 재건축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북동 이런 것들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자리 잡은 그대로 건평대로. 그래서 지금 하나 보여드리는 게 그런 사례인데요. 1939년에 만들어진 경성부 한남 토지구획 정리 채부 원금 채부담금 관련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1939년 4월 18일에 뭐 이러저러한다. 그래서 이때 한남동 이태원 지역을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녹지였던 거죠. 네. 요 왼쪽이 지금 녹사평역 근처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태원역 6호선. 네. 요 근처가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났던 그 골목인 네네. 거고 이쪽에 한남인 거죠. 그래서 이때 선 그어지고 이 들어간 집들이 지금까지 부촌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부잣집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요 지도를 책에서 실었으니까 요거랑 위성 사진을 맞춰 보시면 그대로 있고 여기 들어간 거대한 집들이 똑같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 이 북쪽이 용산이 있고 사대문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너무 복닥복닥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흥 부촌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식민지 때. 그래서 여기다 만들었고 이 아래쪽에 이제 한남대교 있고 한강이잖아요. 위엔 남산 있고 네. 정말 좋은 데잖아요. 그러네요. 이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손은 몇 번 가끔 타지만 크게 안 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략 1800년대 말부터 이쪽은 조금씩 알려진 지역이고 용산 일본군 기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주하기도 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발견한 땅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촌으로 남아있는 100년에 걸친 좋은 땅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 강남 지역이 계속해서 한 지역이 예를 들어 한 블럭 이 100년의 뒤에도 여전히 부촌이 될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오늘 홍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강남은 그러기엔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사람 살기에. 기본적으로 밑바탕 예. 자체가. 저도 강남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언덕 많고 계곡 많고 저도 아까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조금 언덕 있잖아요. 네네. 너무 굴곡이 심하고 물이 잘 넘치고 전반적으로 저지대라서 그리고 최근에 영동대교 복합 개발하는 곳은 제 어릴 때 기억에는 모래사장이었거든요. 탄천 주변으로. 기반이 그렇게 좋은 기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이태원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강남 전체가 저는 앞으로도 불패일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유행에 따라서. 예전에는 압구정 현대였는데 요즘엔 반포자이잖아요. 맞아요. 네. 마치 요즘 부촌 부자 동네 얘기하면 반포자이 하는 식으로. 또 요즘에 구반포 쪽에 또 재건축 들어갔습니다만 네. 옮겨간 거예요. 강남구에서 서쪽으로. 전반적으로 안정된 지형은 아니라서 이제 좋은 거 찾아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런 곳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자리 잡으면 떠나고 싶지 않아지는 곳. 이런 데가 진정한 부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로 하여금 정착하게 네. 해서 살 수 있을 만한 그 변수도 없고 그렇죠. 완벽하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옮겨 타면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분들한테는 이런 데가 더 좋은 거죠. 사실 사람은 한국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은. 근데 그간 한국이 사실 건물을 잘 못 지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하는 이유가 2년에 한 번 전세 계약을 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집들을 잘 못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노원 신시가지나 목동 일개 신도시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건데 그때까지 집을 못 지었습니다. 아파트들이 그때부터 부실공사였어요. 초기부터. 내진 설계도 안 돼 있고. 물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어 이익을 얼마나 공공환수할 거냐 이런 문제는 법적 경제적 차원이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동일할 필요가 있다. 이걸 무조건 부자들 돈 벌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대했다가는 큰 사고 터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적으로. 저번에 뭐 약간 폭우로 인해서 그렇죠. 잠긴 것처럼 비슷하게 뭐 지진이라든지 뭐 만약에 났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바로 지난달에도 중부 지역에서 큰 지진 났었죠. 네. 증평 이쪽에서. 네. 한국 지진이 안전한 곳은 아니고 포항도 그렇습니다만 서울부터 해서 이쪽도 활성단층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노원 살 때 집이 좀 흔들렸던 기억이 있고 그게 불안했었습니다. 네. 노원 신시가지 쪽인데 여기 아마 내진 설계 거의 안 됐을 텐데 이거 무너지면 무섭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다들 그냥 제가 이 책을 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어떻게 일일이 신경 쓰고 사냐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경제 주판을 잘 튕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이나 법적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하시라는 거죠. 제가 이번 책에서 홍수 얘기도 한 뒤에 홍수가 난 것처럼 8월 8일에 네. 산사태 얘기도 했거든요. 홍수 나서 우면산 산사태 때 사망사고 난 것들. 그거 어떻게 신경 쓰냐고 했는데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옹벽이나 숲세권 얘기도 그런 거고. 숲세권이란 건 사실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마법팀 뷰가 좋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사실 별로 그래서 물론 멀리 있으면 좋습니다. 창문 열었는데 산새 소리 들리고 산바람 불어서 좋다. 이거는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뜻이라서 실제로 8월 8일 9일 폭우 때
동작구에서 그런 형태로 사망사고가 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저는 뭐 공포로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까지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건데,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 집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일정 정도 포기하고 사신 거랑, 하나는 북한이라는 더 큰 인재가 존재해서, 그렇죠.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건데, 이제 좀 다른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기후 관련해가지고 네. 위기가 고조되고 이상기후 현상 자주 발생하고 그런 것도 약간 좀 뭐 이렇게 빠르게 변하진 않지만 트렌디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위험 요소가 더 자주 빈번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확실히 지금이라도 신경을 쓰긴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기상이변 문제가 잘 드러나는 곳은 바닷가 도시들일 거예요. 이번에 당장 포항, 냉천 역류에서 사망사고 난 지하주차장 문제. 맞아요. 네. 거기는 바다의 간접 안전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단순하게 바닷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천, 부산, 큰 도시들이잖아요. 울산도 그렇고 이런 도시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상기반이 오면 예를 들어 집안 침하가 나거나 그 해면이 깎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지은 집들은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 미국 동부 지역은 이미 그 현실화됐거든요. 부동산에. 부자들이 바닷가에 집 지었다가 절벽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 가치가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히 바닷가 동네들, 바닷가 지역들에 너무 바짝 붙여가지고 아파트 짓고 하는 건 좀 상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까운 미래예요. 서울은 좀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역별로 부동산값만 보는데 경제적 원리만 보는데 그런 지형적 원리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강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한때는 정말 옛날에는 강남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네. 한때는 그 강남에서 뭐 산다면은 예비군을 면제해 줄 정도로 사실 네. 그쪽에서 가서 살아라고 정부가 정말 등 떠밀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런 곳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넘버원 부동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그거죠. 예비군 훈련 때 정관 순서를 받으면 빼준다든지 아파트 분양을 준다든지 그런 얘기죠. 네네. 구반포 주공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 걸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이 결국 인구가 준 거죠. 너무 성공적으로 인구 제어 정책을 취해가지고 그런 겁니다만 저는 이번 책을 또 비롯해서 제가 앞에 작업에서 줄곧 말씀드렸던 거는 강남에 뜬 거는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남은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한강의 남쪽, 범강남 지역에서 살기 좋은 지역은 영등포하고 천호동이죠. 그러니까 마을들이 일찍이 형성된 거고. 여기는 여기에 강남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적게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적게 살았겠어요? 살기 불편하니까 그렇지. 그렇죠. 매번 물 넘치고. 얼마나 자주 넘치는지는 제가 책에서도 적었고,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네네. 근본적으로 살기 안 좋았던 곳입니다.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광주군 성남 출장소 지역이 지금의 성남 구도심인 건데 그 아래쪽에 분당이고 판교에 있는 겁니다만 그쪽에 서울 철거민 10만 명을 보내서 도시를 만들 생각한 것도 사람이 적게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는 비교적 농사짓기 좋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인 거고 그러니까 빈 땅이 있으니까 내려보내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랬던 강남이 선택된 이유는 다름 아닌 군사적인 문제인 거죠. 역시나 북한 문제. 여러분들이 제
책이나 강연을 들으시면서 가장 놀라시는 점들이 저는 이제 제 책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많이 합니다만 네.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무슨 말씀하시나 북한 문제나 안보 문제가 이렇게까지 한국의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다고. 강남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시의 형성의 근본 원인은 안보가 우선이지 경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항 이전 문제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니까 공항 옮겨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항이 있는 거는 거기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고 옮기는 게 쉽지도 않고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도 제한 철폐도 완화도 쉽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철마다 정치인들 말하잖아요. 공항 옮기고 5만 호 짓겠다고.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국제항공연맹의 조약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주한미군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소파 협정에 관계되는 거고 미국의 유라시아 정책까지 가는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집 부족하니까 빼주세요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거는 정말 부동산 투자 고수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는 것뿐이고 일반 시민이 모른다는 거를 빌미로 잡아가지고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지. 여기 금방 빠질 거니까 아파트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옆에 상가 사십시오. 이렇게까지 몇 단계를 가설을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몇 개 제가 책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국방이 먼저다. 그래서 강남의 탄생 원인도 강북의 인구가 600만 명이 넘어가니까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북한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치를 수 없다라는 현실적 위기감이었던 거죠.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된 거죠. 네. 제2전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미군이 한국에 있는 군대를 빼서 베트남으로 보낼 우려가 있었어요. 실제로 1차 철군을 했고 네. 그러면서 경기 북부 지역 도시들은 숲밭이 됩니다. 미군이 있어서 기지촌으로 번성했던 지역들, 포천 북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경제가 망해버리고 도시가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돼버려요. 저 답사하면서 그런 데 많이 보거든요. 지방 소멸은 요즘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미 60년대, 70년대 일어났던 일이에요.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는 중화학공업을 만들어서 국방 자주화를 해야 되겠다. 하나는 강북의 인구를 남쪽으로 내려보내서 전쟁을 치를 만한 인구로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강북 지역에 대해서는 을지로 지하상가라든지 남산 터널을 만들어서 군사 목적으로 방공호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강남으로 인구를 내려보내서 강북의 인구 부담을 줄이겠다. 그래서 유사시에 한강 다리가 몇 개 끊기더라도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겠다. 그리고 한강 다리도 규격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유사시에 쉽게 고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동일한 규격으로 다리 만든 나라는 없어요. 되게 상당히 계산적으로 만든 거네요. 계산적인 겁니다. 그리고 잠수교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하나 공격하더라도 아래 남기겠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측이 미국이 보낸 하이마스로 공격을 하니까 아래다가 다리 만들어 놓고 러시아가 쓰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안보교, 잠수교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에 그냥 보내가지고는 인구가 안 움직이니까 사람은 보수적이라 상공부와 예하 시설들을 전부 다 보내겠다고 한 거죠. 그게 코엑스인 거고 한전인 거고 원래 여기다가 상공부를 전체 옮기겠다고 했다가 정책을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더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안산 만들고 창원 만들고 끝내 임시 행정수도까지 계획하게 된 거죠. 그게 세종시의 탄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 완성이 됐으면 전 강남도 다음 단계로 축소됐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박 대통령이 중간에 암살이 됐고 세종시는 당시 계획의 3분의 1로 실현된 거거든요. 행정지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앞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 행정수도 강제적인 안보적 목적, 정치적 목적으로 옮길 만한 세력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독재 정권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전 강남이 부패가 될 거라 생각해요.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안보적 목적으로. 안보적 이유에서.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기득권 그런 분들이 다 거기 사시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주요 변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남쪽으로 갈 긴박함이 생긴다면 갈 거라 생각해요. 그 베트남 전쟁 때 부산 앞바다에 그렇게 배가 많이 떠 있었대요. 부자들이 유사시에 일본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정말 위기를 느끼면 도망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측도 재래 병력으로 한국하고 전쟁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재래 경쟁이 안 되니까 핵 만들어서 일거에 뒤집으려 한 거고, 비대칭 전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강남에서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결국 개성 부자들도 한양으로 왔어요. 아. 필요하면 옵니다. 근데 필요는 못 느끼는 거죠. 아. 그만큼 정부의 압력도 없는 거고. 그리고 강남은 이제 그건 사당이나 양재도 마찬가지인데, 양재는 강남권이긴 합니다만, 네. 단순하게 서울 사람만의 상권이 아니에요. 여기는 경기도민의 상권이긴 합니다. 사당이나 양재, 강남에 밤 11시 반, 12시에 가보셨죠? 네네. 경기도에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빨간 버스를 기다리면서 맞아. 30분을 줄 서 있어요. 네네. 새벽 2시까지 버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울의 일원인 것이고, 제가 그래서 대서울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분들이 강남 상권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분, 지사 대신 김동연 씨가 첫날과 마지막 날 유세 때 사당역에서 유세를 했어요. 사당이나 강남 상권은 서울 시민만의 상권이 아닌 거예요. 경기도민의 상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강남 상권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잠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2,500만의 상권이 되는 거죠. 강남 불패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부 부자들의 기득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 강남 불패, 네. 뭐 이걸 일단 정의를 해놓고 네. 또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강남은 대체되지 않을지언정 약간 좀 강남만큼 좀 부각받을 만한 그런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2의 강남이라고 할 때 네. 제1의 강남으로 보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좀 거꾸로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당과 네. 잠실은 들어가나요? 제1의 강남이에요? 네. 약간 걸쳐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걸쳐있다고 하면 제2강남은 탄생하지 않는 거고, 좁은 의미의 제가 지금 네. 강남역 주변만 생각하신다면, 네. 사당역과 잠실, 그쪽은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마찬가지 이유로 경기도와 서울에 걸쳐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강 북쪽보다 남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강북 쪽은 결국은 북한 문제 때문에 발달이 제한적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강북에 있었던 서부터미널, 불광동에 있던 서부터미널이나 상봉터미널 등이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져버렸거든요. 제일 남쪽에 있는 버스터미널이 지금 동서울터미널이잖아요. 네. 거의 잠실에 가까워요. 맞아요. 여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 중심이 한강의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다 제외해야 되고, 남쪽에서도 서남 쪽에 원래 주축이었던 경인축의 핵심은 구로나 영등포나 개봉이거든요. 지금도 그쪽은 버스가 경기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터미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경인축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축이라 동남축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사당, 왼쪽은 사당, 오른쪽은 잠실까지 어쩌면 조금 더 올라가서 동서울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불분명하다 보고요. 이 넓은 띠가 아마 범강남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잠실이나 특히 수도도 포함되죠. 맞아요. SRT를 통해서. 맞아요. 네.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뜬다면 강남 위치는 아니지만 강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청량리권. 중앙선인데 중앙선이 지금 개량됐습니다. 네. KTX가 운행을 해요. 그러면 부산까지 1시간 반이에요. 진짜요? 네. 엄청 가깝네요. 네. 경북 영주 같은 데 1시간권입니다. 이미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 분들이 중앙선 타고 와서 강남의 병원에서 진료 보신다고. 그래서 그 지역 병원들이 위험하다고. 넓은 의미의 동남권으로 향하는 교통축이 발달하면서 전국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땐 제2강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청량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청량리 역세권 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 만들어진 동경성 상권이었고 한동안 죽었다가 부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책에 적었습니다만 이건 청량리 상권입니다. 네. 1940년에 작성된 청량리 주변 역세권 개발 토지 구획 정비 사업도인 거예요. 여기 청량리역이 있고 이쪽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지금 요거대로 블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특히 서남 쪽으로 오피스텔들이 들어오고 있죠. 용적률 1000% 육박하는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있고 이건 시작일 겁니다.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여기 아마 다 뒤집어질 겁니다. 예전 분들한테는 신길이나 왕십리, 청량리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올드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왕십리 뉴타운, 신길 뉴타운 하면 이미지 다르시죠? 다음이 아마 여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여기는 원래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개발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개발됐기 때문에 그 후에 현대적 개발에서 뒤처졌던 건데, 이제 주변 지역의 압박이 일로 오고 있는 거죠. 그건 답사다 보면 느껴집니다. 다음은 아마 청량일 것 같아요. 여기도 그걸 추동하는 게 중앙선 선로 개량 사업이었고, 그렇게 말하자면 제2강남은 여기에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요즘 주목하는 게 질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네네. 대세청 메가시티 중부권인데 이거는 강남하고 좀 다른 차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차원, 동남권, 네. 부울경, 포항, 대구 이 개념으로 또 하나의 중심인 거지. 제2의 강남이라는 말을 쓰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세청이라고 한다면은 대전, 세종, 청주. 그렇죠, 예. 그쪽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남부권에 뭔가 남부권과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서울 그쪽을 잇는 약간 가교 역할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좀 그렇죠. 그건 거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네.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마침 큰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대략 포천이 이제 조만간에 7호선이 개통될 거라 서울 지하철 수도권 전철 7호선이 개통될 거라서 네. 빠르게 대서울에 들어올 거고 춘천 원주의 서부 지역도 상당 부분 대서울에 편입됐고요. 네. 최근에는 요 아산 쪽까지 들어오고 있고 홍성시청까지 조만간 서해선 개통되면 홍성시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입니다. 와, 진짜 가깝네요. 예. 여기까지 대서울이 될 거예요. 이 규모가. 크게 봤을 땐 이 거대한 평야 지역이 한 묶음이 되는 거죠. 이야. 한편 동남권은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쪽, 여순광 쪽. 네. 여기는 제철 및 석유화학 등이 있어서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래서 동남권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경상도로 보지 않아요. 동북 쪽은 울산, 포항이고 서남 쪽은 순천, 광양이다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네. 두 개를 잇고 있는 게 이 라인입니다. 지도 보시면 위성사진을 보면 명확하죠. 네. 청주, 세정, 대전, 논산, 익산, 전주로 이어진 이 라인. 이 라인이 중부권 메가시티의 후보지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전주 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북이잖아요. 전북은 좀 묘한 위치인 게 네. 광주랑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광주에 묶이지만 전라도의 이미지를 전부 광주가 가져가는 데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전라도 할 때 전주와 나주인데 갑자기 광주와 목포가 왜 전라도를 대표하냐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주 혁신도시의 탄생의 원인이기도 한 건데 광주에 뺏겼던 명화를 찾겠다고 하는 게 나주 혁신도시의 목표예요. 보시면 이건 이제 수도권 분들한테 낯선 얘기일 겁니다. 네. 누런 땅이 보이죠? 이게 나주의 혁신도시인데 광주와 나주에 걸쳐 있어요. 네. 우리 나주가 영화를 되찾아오겠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전주권 및 전북 지역들이. 이분들이 내는 방식은 오히려 충청도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전라선으로 연결되거든요, 대전까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대전이 중요한 거고, 그 또 하나는 청주 오송에서 요즘 호남선이 갈라지기 때문에 청주 대전이 전북의 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묶여지는 네. 틀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충북 청주와 예전 충남 공주에 속했던 대전이 있고 중간에 이어주는 게 세종이다. 그래서 처음은 대세청이라는 개념으로 묶일 거고 확대되면 논산, 익산, 전주까지 한 묶음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제가 예상하고 있는 스틸입니다. 이건 현재는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일 큰 저해 요인은 청주와 대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충북과 충남의 대표라는 게 있죠. 네. 대전은 광역시라서 독립돼 있지만 한때 충남도청이 있었죠. 대전에. 네. 그리고 한국은 도를 넘어가면 약간 좀 갈등 관계가 있고 원래 대전은 원래 공주 땅이었는데 네. 경부선 철도가 대전에 놓이면서 공주가 도청 뺏기고 법원 뺏겼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공주에 존재하고 원래 청주가 컸는데 서울에서 오는 길은 청주였는데 네. 경부선이 대전에 놓이는 바람에 우리 청주가 영화를 빼앗겼다고 하는 안타까움도 존재해요. 청주 분에. 약간 그런 좀 그런 대립관계가 있군요, 있습니다. 사실 은연 중에. 예.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좀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묶이셔야 됩니다. 묶여야 각각 서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이라는 잡아줘야 네.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서울권과 동남권의 중심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내실 수 있고 연합하셔야지. 그래야 강원도라든지 전라도 분들도 이 먼 서울이나 부산 온다고 힘들 게 아니라 여기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연극도 본다든지 행정 처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관건이 세종의 역할인 거죠. 관건이 세종인 거죠. 네. 세종이 현재 인구가 30만 정도인데 여기가 지금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충주와 대전을 끌어와야 돼요. 쫙 놔서 잡고 하나가 돼야 된다. 네. 묶어줘야 되는데 세종이 그렇게 대규모 도시가 될 것인가가 아직 미지수라서 대세청 메가시티가 만들어질 것인가도 아직 미지수고 한국이 세 축을 가진 도시가 될 것이냐 양극의 도시가 될 것이냐도 아직 미지수인 겁니다. 양극이 되면 결국은 동남권의 인구를 뺏겨요, 서울에. 그렇죠. 네. 일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교토 오사카권이 도쿄의 인구를 뺏깁니다. 특히 이미 부산 쪽은 청년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서울 쪽으로. 이게 부산 제2도시인데 뭐냐. 뭐 광복동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인기 좋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이쪽 고민이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남질 않는다고. 할 게 없다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가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역 말씀이라서 제가 이렇게 세게 못 드립니다만 네. 그쪽 청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좋은 자리는 서울에 대서울권에 있다고. 그래서 울산이나 이런 데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이쪽 경주나 포항, 울산 쪽 말씀 들어봐도 젊은이를 잡을 수가 없대요. 약간 여기 그 형성된 뭐 단지나 그런 쪽이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약간 저쪽 기반이다 보니까 좀 거칠고 특히 여성들이 그쵸. 자리가 쉽지 않은 거죠. 사무직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죠. 좀 힘들죠. 거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선이 역시 그 남성의 일이라 그쵸. 조선소 이런 거. 여성들이 잘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문화적 보수성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은 동남권 제2 중심도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쪽에서는 동남권 연합이라든지 해오름 연합인가?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오름 연합일 겁니다. 네네. 울산이 중심이 돼서 포항, 경주와 묶이자든지 이런 연합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기감 느끼는 겁니다. 제2 중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럴 때 여기가 중간에 대세청 중부권 메가시티가 자리 잡아주시면 딱 견인할 수 있는 거죠. 인구가 서울 가다 말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걸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세종 쪽은 부동산이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종을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전의 신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든 임시행정수도 계획을 봐도 네. 세종의 원형이 된 임시행정수도는 자립하는 도시라기보다는 대전의 위성도시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설계대로 가고 있는 게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전은 큰 틀에서 둔산 신도시라고 하는 큰 신도시가 있었고 그 뒤에는 작은 것들이 있는데 학한이, 노원이니, 도안이니, 관전이 작아요. 서울로 말하면 목동 신시가지나 노원 신시가지 정도예요. 이게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진정한 서울의 신도시는 강남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 급의 신도시가 두 번째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종에. 그렇게 보시면 좀 이 지역을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커져줘가지고 북도 청주랑 이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도 대전 가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대세청 이쪽이 하나로 엮여야지 도시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데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심이 여러 개가 돼야 네. 지방 소멸이 늦춰지고 인구 감소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네.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에요. 이건 선진국의 공통현상이라.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은 이민인데. 그렇죠. 이민이죠. 네. 그건 여기 살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민 찬성론자이긴 합니다만 네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100인만 오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감수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 더 오히려 이제 다른 인종들 많이 오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미국, 독일 간 것처럼.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여기 영향은 아니고 그게 그 대안이 오기 전까지 유일한 대안은 대세청 메가시티가 만들어져서 중부권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최근 관측이고 그 관측에 따라서 요즘 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런 관점에 따라서 임장을 하시면 기회가 보이실 겁니다. 제 책을 보신 다음에 7월 말에 나온 책인데 네. 8월, 9월, 10월에서 블로그를 검색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임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것도 같고 아직은 좀 미지수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무언가 희망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청주대로 서북 쪽이 지금 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워낙에 산업이 튼튼해서 이쪽은 서북 쪽은 SK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한국의 21세기의 석유인 반도체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청주가 굳이 대전에 묵힐 필요를 못 느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좀 그렇기 때문에 청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때 혼자 나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묵계셔야 된다고. 저 동남권이 부산이 바보라서 지금 연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연합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좀 충청도 고집 좀 꺾으시고 제발 좀 엮이시기를. 그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뭐 전망 관점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그런 도시 균형 발전 관점에서 또 인구 문제까지 해결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확실히 좀 말씀하신 그 중부권 그쪽이 좀 떠야 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최근에 제 거 보신 분 중에 인상적이었던 분이 두 분 계셨는데 네. 특히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 분은 대전 지역을 외곽 지역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대전이 이거 도시는 이렇게 생겼지만 네. 넓습니다. 꽤 아직도 좀 개발할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회덕 쪽이라든지 신탄진 쪽이라든지 있고 또 어떤 분은 원래 세종 예정지구는 임시행정수도 예정지구는 여기가 세종시 도시지구인데 네. 여기 장군면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청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게 한강이라 생각하시고 여기가 청계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딱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주의 신도시 지역인데 네. 여기까지 묶어서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장군면 쪽은 지난 40년에 걸친 투자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자분들은 초장기 투자로 땅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이쪽을 좀 보고 제 책 보신 다음에 가는 분도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군면 쪽은 그렇고 공주 신도시 쪽은 세종과 꽤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네네. 그리고 공주 구도심, 우리 공산성이라든지 이쪽은 세종 시민들의 구도심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강남 사람이 북촌 가가지고 커피 마시듯이 세종 분들이 공산성하다 커피 마시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종 도심에서 서남쪽으로 공주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있고 하나는 세종시의 북쪽 원래 중심이었던 조치원까지 이어진 라인이 있고 요 라인을 통해서는 답사를 보면 거칠게 말하면 사방이 공사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식당이 많아요. 마트나. 네. 이거는 공사가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GTX와 1기 신도시의 미래에 대한 말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없다 갑론음박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박사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지금의 기대는 과도하다. 인 거죠. GTX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저는 늘 드립니다. 바로 플랫폼 내려가면 한두 칸 내려가면 플랫폼이 있고 네. 2, 3분 하듯이 오는 지하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이건 열차입니다. 광역이고 굉장히 대심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타실 때 저 사실 지하철 9호선만 타더라도 환승 저항이 좀 있거든요. 깊이 맞아요. 들어가서. 맞아요. 그거보다 더 클 거예요. 그 자세한 말씀은 책에도 드렸기 때문에 뭐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마치 지하철 2호선이 뚫리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 과장 광고다. 다만 열차가 없는 곳들에 생기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미치는 것은 이미 많은 열차가 있고 버스가 다니는 파주 고양 쪽부터 확장강남이라 부르는 이 동탄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여기에 만들어지는 GTX보다 철도가 없었던 곳에 뚫리고 있는 안산부터 화성 서부, 평택 서부, 충남 서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해선이 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죠. 서해선이요. 서해선.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평택이나 화성 서부는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충남 예산 다녀왔는데 예산 홍성 내포 신도시라고 충남 도청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삽교 이런 데들 부동산 이미 이건 제가 딴 데서 안 보여드린 건데 바로 지난주에 답사한 거라 새로운 사진 하나. 사진도 맨날 가면 찍어 오시는구나. 예, 이렇게 보여드리죠. 네.
그 직후에 이제 인터뷰했으면 이렇게 새로 보여드리고 이번에 보고 온 새로운 현장 이런 느낌으로. 야, 이게 부동산 확실히 이 임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돌아다니면서 볼만한 게 많다. 가야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들썩들썩 하고 나라는 게 느껴져요. 참고로 지금 부동산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저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네네. 전 태어나 처음 삽교 갔다가 그냥 본 거라서 삽교 서해전철역 땅. 삽교 어딘지부터 어딘지 모르실 가능성이 크니까 네. 위치 보여드릴게요. 와, 그 땅이랑 글자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렇죠. 땅 사세요. 제가 위성사진으로 지도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인데 우선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아산이 여기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이 여기. 네네. 아산, 당진, 서산, 태안, 예산, 홍성입니다. 보면 예산군청이 있고 네. 삽교 있고 충남도청이 있고 내포신도시 있고 그냥 비어있죠. 그냥 이렇구나 인데 위성사진을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서해선이에요. 이게 생기면 홍성군청이나 충남도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여의도 가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네요, 진짜. 1시간이면. 그러니까 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낸 책의 앞에 책인 대서울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람은 선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뭔 공사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서해선 삽교역 예정지예요. 이미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야, 근데 지금 여기 딱 봐도 그냥 다 논인데, 와, 대박이겠네요. 예, 바로 옆이 내포신도시예요. 그래서 한때 여기 삽교역 이름을 내포신도시역, 충남도청역으로 붙이려다가 여긴 예산이거든요. 근데 신도시는 홍성에 있거든요, 도청은. 홍성분들이 결사반대해서. 그래서 만들었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까지 가깝습니다. 그리고 구삽교는 여기고, 제가 보여드린 부동산은 이쪽에 있어요. 구삽교에. 장안선 삽교역은 여기고, 서해선 삽교역은 여기예요. 그리고 예산군청이 여기인데, 네. 이제 군청이 있고 신도시가 좀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제가 재봤어요. 자동차로 예산군청부터 서해 삽교역까지 15분이에요, 차로. 가깝네요. 그래서 예산군청 신도시 사시다가 차로 가서 서해선에 삽교역에 차 세놓고 여의도 볼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열차 혁명인 거지. 여기에 비하면 GTX는 하나 더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열차라는 게 가져올 공간 혁명이라는 걸 느끼시려면 서해선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니까 자꾸 맨날 GTX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해선이 성공하냐 안 하냐는 동남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동남권도 지금 GTX 같은 게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나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 영향은 큽니다. 당연히. 큰데 GTX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권은 제한적일 것이다. 아마 저는 GTX 타시는 사람보다 여전히 빨간 버스 경기도 공고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거예요. 네. 너무 과대광고 속지 마시고 진정한 변화는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서해선들 이런 데에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전망 관련해서 좀 알아보면요. 네. 사실 지금이 약간 폭락장이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 급락세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약간 좀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약간 좀 최근에 좀 빠졌으니까 사도 될런지 약간 좀 100년의 그런 부동산 가격 흐름 역사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저도 집이 없거든요. 저 언제나 집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으면 삽니다. 잘 지내는 부동산 전문가인 김학열 선생도 그런 말씀 하지만 빠숑 선생도 실거주 집은 언제나 자기 살 때가 시간 거예요. 실거주 사놓고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의 폭락장하고 관계없이 사는 게 좋은 거고 그 반드시 서울을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서울을 못 살 거예요. 구입을 한다면. 하지만 전 살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 못 살 뿐이지. 그거에 관계는 없다. 근데 지금 이 폭락장인 게 걱정되는 분들은 갭 투자했거나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실거주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불변의 진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집은 투자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 보수 입장으로 생각하는 입장인 거고. 실거주는 기본 존재하고 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네. 거기부터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작장이 뭐 네. 천년 만년 가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10년도 안 갈 거예요. 10년 뭔가 5년도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뭐 부동산 시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요즘 약간 레고랜드발 아, 예. 그 회사채 신용 경색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심각하죠. 알기로는 뭐 둔촌주공 이제 막 그 뭐야 다시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들어가는데 막 여기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수익성이 약간 좀 확실히 검증된 단지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회사채 발행하면 막 18%막 이렇게 금리를 조달한다고 들었어요. 아, 대한민국이 주목하지 않군요. 않고요. 네. 지방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저희 3%라는 데에서 도시화사 하고 있지만 네네. 시즌2에서 일부러 지방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많이 감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사실 서울 관심 없다고. 근데 맨날 왜 서울 얘기만 했냐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서울 사람들의 자뻑이에요. 네, 그렇고 서울 사람들은 관심 있는 둔촌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 레고랜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이번 책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행정의 연속성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계획된 것이 조선, 식민지, 총독부, 한국 정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경인누나처럼 앞에 만든 것은 칠튼 졸튼 영향을 미쳐가면서 실현됩니다. 박정희 때 만든 임시행정수도 계획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서 실현된 것처럼 그렇게 봤을 때에는 그게 공무원의 관성인 거고 공공기관의 존재 원인인 거거든요. 존재 이유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앞과 지금의 지사님의 정당이 다르지만 행정의 관성이라는 게 존재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아마 댓글 난리 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정치 뭐 채널은 아니고 네, 전혀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뭐 재테크 채널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약간 좀 채널 고정 코너로 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1억 있다면은 과연 이제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또 책에서 써주신 좋은 부동산의 가치를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라서 집 살 겁니다. 요즘에 약간 대출 규제가 좀 풀린 지역들이 늘어나서 그런 데 살 것 같습니다. 꼭 반드시 서울 자체도 좀 천차만별이고 네. 뭐 경기도 충청도까지 남도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야죠. 네. 거기서 시작해야죠. 그리고 자신 있으시면 땅을 사시는 건데 땅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고 정말 이게 선수들의 리그라서 전화 오는 거 받지 마시고 학원도 다니시고 최근에 저 수원 쪽에 있는 경매학원에서 강연도 했습니다만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시더라고요. 이런 데 좀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투자하시는 거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집 없는 분이 1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 코인 투자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전자산에 투자하셔야지. 그런 차원에서는 집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경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뭐 영끌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그렇습니다. 금리 부담,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은 또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좀 보수적으로 있다가 현금을 잘 모아놨다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다린 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경매 시장을 활용하는 게 좋겠네요. 코인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갭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책임지라는 얘기 일각이 나오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해요. 이거 투자였잖아요. 네. 이익을 얻었으면 본인들이 차지했을 거잖아요. 근데 손해를 봤다고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냉정한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이거를 손해를 보전해 주거나 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가게 하는 것이 전 충실한 자본주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조정에 뗀 거죠. 네. 반대로 실거주를 원하는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이 기회인 것이고. 뭐 주식도 그거 아닙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걸 또 이제 보전을 해주고 하다 보면은 사실 그게 이제 골마서 나중에 더 크게 터지거든요. 지금이 적당하게 터질 상황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갭 투자는 너무 위험한 투자였잖아요. 그렇긴 하죠. 뭐 레버리지 배율이 무한대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그게 이상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새로운 또 약간 문헌 전문가이자 도시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그렇게 보니까 사실 지금 최근 하락장이어서 뭐 어디 아파트가 뭐 20% 빠졌네 그런 얘기만 듣다가 또 이렇게 장기적인 그리고 우리나라 뭐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위치라든지 군사학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부동산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죠.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부동산을 피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 살짝 민감한 그런 그렇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책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네. 한번 꼭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시덕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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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